이제 상소로 들어가 봅시다. 상소권의 일반론 해갖고 상소의 의의와 종류. 그러면 상소의 의의에서 상소의 개념입니다. 상소란 일단 확정이 아니라 미확정 재판에 대하여 어디에다가 상급 법원의 구제를 구하는 불복 신청 제도이다. 그럼 미확정이다. 확정이 아직 안 됐다 그 말이죠. 상소는 미확정 재판에 대한 불복이다. 따라서 확정 재판에 대해서 불복을 구하는 재심 청구나 비상상고는 상소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재판에 대해서다. 상소는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이다. 그래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라든가 검찰 항고 또는 재정 신청은 상소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상소는 상급법원에 해야 돼. 그래서 상소는 상급법원에 대한 구제 신청이다. 따라서 약식명령이나 직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나 이의신청, 상고심 판결에 대한 정정은 재판을 하는 법원과 동급이나 또는 동급이 아니면 동일한 법원에 하는 불복신청이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상소가 아닙니다. 그러면 상소제도의 존재 이유가 있으면 상소는 오판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1심이나 2심 같이 항소심까지는 사실에 대한 판단의 오류에 대한 것이고 상고심의 경우는 법령 해석의 적용을 바로잡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상소의 이와 같이 두 가지 기능 중 항소는 당사자의 구제에 중점이 있는 반면에 상고는 법령 해석의 통일에 중점을 둡니다. 그러면 상소의 종류를 볼까요? 1. 항소. 항소는 1심 판결에 대한 상소입니다. 그러면 단독판사 1심 판결에서 지방법원 합의부이죠. 지방법원 합의부의 판결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두 번째, 상고. 상고는 어느 경우나 다 상고란 말이 나오면 대법원입니다. 그래서 상고는 2심 판결에 대한 상소이다. 다만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하는 상고가 있죠. 이걸 보다 비약적 상고라고 한다. 어느 경우나 상고 사건의 관할은 대법원이다. 상고심은 최종심으로 상고심의 재판에 대해서는 상소는 당연히 허용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항고가 있습니다. 항고 그러면 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상소인데 항고에는 보통 일반 항고, 특별 항고, 특별 항고를 다시 재항고라고도 하죠. 또 일반 항고에는 보통 항고와 직시 항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밑에 준항고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나 소송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관할 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것이지 상급 법원에 대해서 구제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엄격한 의미에서 상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소를 하기 위해서는 상소할 권한이 있어야 된다. 이걸 보다 상소권이라고 한다. 그러면 상소권자 그러면 일단 두 가지로 나뉘죠. 고유 상소권자나 당사자 위의 상소권자로 나눕니다. 그러면 고유 상소권자 당사자라는 것은 검사와 피고인을 당사자라 그러죠. 그래서 소송 당사자로서 당연히 상소권을 갖습니다. 항고권자 검사 또는 피고인 이해의자가 법원의 결정을 받을 때 항고할 수 있다. 그래서 과태료 결정을 받은 증인 감정인 이 사람의 또는 피고인 이외에 소송 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자도 고유의 상소권자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 피고인의 법정 대리인. 피고인의 법정 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여기서 위하여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서도 상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타 피고인의 배우자라든가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위하여는 그들의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하지 못한다는 것. 이거 두 가지를 구별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소권의 발생, 언제 발생하고 언제 소멸하는가? 상소권은 언제 발생하느냐 하면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러나 상소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판은 고지하더라도 상소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소권은 선고 또는 고지에 의해서. 그러면 언제 소멸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소권의 소멸, 상소 제기 기간이 경과돼 버렸다. 그래서 항소와 상고는 7일, 즉시 항고의 기간은 3일입니다. 보통 항고의 기간은 기간의 제한이 없고 항고의 이익이 있는 한 보통 항고는 할 수 있으며 준항고는 3일입니다. 그래서 즉시 준항고는 3일, 그 다음에 보통 항소나 상고는 7일, 보통 항고는 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것.
상소의 제기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그러면 재판은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한다. 여기서 여러분이 기간 계산을 하면서 일반인이 많이 또 어려워라 하는 것인데, 자 봅시다. 상소 제기 기간, 항소 또는 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자, 7일인데 판결 선고일은 기산하지 아니한다. 7일 이내 하지만은 선고일은 기산하지 않는다. 주의할 점은 상고 기간 내에 포함되는 공휴일 또는 토요일까지 모두 합산하여 7일 이내에 상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만 상소 제기가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상소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상식적으로라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세 번째, 상소는 상소장이 상소 기간 내에 제출인 법원에 도달해야 된다. 어디에 도달해야 된다? 법원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의 상소 제기 기간 내에 상소장을 누구에게 제출할 때, 교도소 또는 구치소장 등에게 제출한 때 상소장이 상소 제기 기간 후에 법원에 도달하더라도 상소 제기 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 그래서 상소 제기 기간, 이건 상식적인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상소의 포기 취하. 일단 상소를 포기한다 그 말은 아예 상소 제기 자체를 안 해버린다는 얘기고, 상소 취하라는 것은 상소를 제기한 것을 나 이걸 취소하는 것이다. 그래서 의의를 보면은 상소 포기라 하면 상소권자가 상소 제기 기간 내에 나 상소하지 않겠다, 법원에 대하여 상소권의 행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라는 것을 말하고, 상소 취하라 하면 일단 제기한 상소를 철회하는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다. 그러면 상소 포기와 취하는 누가 할 것인가? 그래서 고유 상소권자. 고유 상소권자는 상소 또는 포기를 취하할 수 있다. 단 피고인 또는 상소 대리 행사자는 사형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 상소를 포기할 수 없답니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 법정 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 포기 취하하면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다만 법정 대리인이 사망 기타 사유로 이를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는 예외 있지만 그 외에는 동의를 얻어야 된다. 피고인의 동의. 피고인의 법정 대리인 또는 상소 대리권자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서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 누구의 동의를 얻었냐?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야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 그러면 이 포기나 취하의 방식은 어떤 것이냐? 상소를 포기하는 것은 일단 서면으로 해야 된다. 다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서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소의 포기는 원심법원, 상소의 취하는 원칙적으로 상소법원이 찍었죠. 그런데 만약에 기록이 아직 원심법원에 있으면 원심법원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기록이 상소법원에 송부되지 아니할 때는 상소의 취하도 원심법원에 할 수 있다. 제소자는 상소 포기 또는 상소 취하서를 교도소장에게 제출된 때 상소 또는 포기 취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돼 버립니다. 상소 후 포기는 상소 기간 내면 언제든지, 상소 후 취하는 그 기간은 상소심은 종국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상소 후 포기 또는 취하가 있는 법원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는 통지하여야 한다. 자, 규칙을 한번 볼까요? 상소 후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동의서의 제출. 법 제350조에 규정한 피고인이 상소 후 포기 또는 취하를 할 때에는 법정 대리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해야 된다. 이 항을 보면 피고인의 법정 대리인은 법 341조에 규정한 자가 상소를 취하할 때에는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해야 된다. 자, 154조 상소 후 포기 또는 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하죠. 그 절차. 1. 상소 후 포기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는 포기 또는 취하 당시 소송 기록이 있었던, 어디게 소송 기록이 있었던 법원에 절차 속행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2번, 1항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고 절차를 속행해야 된다.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는 결정을 기각할 수 있다. 이 항 후단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
자, 기각결정에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상소 후 포기 취하 후 효력. 일단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하면 상소권이 소멸해서 재판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그러면 그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는 상소할 수 없겠죠. 그래서 상소 후 포기 또는 취하에 하여 상소권이 소멸하므로 상소 후 포기 또는 취한 자, 상소 포기 또는 취하에 동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상소할 수 없습니다. 일단 이제 상소 후 포기에 취하했는데 상소권의 회복이라는 것이 있어요. 상소권의 회복은 상소 제기기간 지나버렸어. 그런데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일단 소멸된 상소할 수 있는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소권이 회복되면 일단 판결의 확정력, 기판력은 배제되겠죠. 상소권 회복 후 사유, 어떤 사유가 있을 때 상소권을 회복시켜주느냐? 상소권자 그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 제기 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할 때 상소권의 회복을 인정합니다. 여기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하면 상소를 하지 못하는 것이 상소권자 그 대리인에게 고의 과실이 기인하지 고의 과실이 없을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례를 가지고 여러분 기출문제가 많이 나올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판례를 한번 봐볼까요? 1. 맨 첫 번째 판례, 상소권 회복은 피고인 등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소멸된 상소권을 회복하기 위한 것일 뿐 상소 후 포기로 인하여 소멸한 상소권까지 회복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당연한 것이고, 자, 두 번째, 상소권을 포기한 후 상소 제기 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상소 포기 후 효력을 다투는 한편 자기 또는 대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 기간 내에 상소를 제기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상소 제기와 동시에 상소권 회복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이 경우 상소 포기 부존재 또는 무효라고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자기 또는 대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 제기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상소권 회복 청구를 받은 원심 법원은 상소권 회복 청구를 기각함과 동시에 상소 기각 결정을 해야 된다. 두 개를 동시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3번, 상소권 회복 청구는 계속 똑같은 얘기니까 생략하고, 법원이 재판이 계속되는 사람이 공소 제기 당시 주소지나 그 신고한 주소지를 옮길 때에는 자기의 새로운 주소지를 법원에 신고하거나 기타 소송 진행의 상태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만일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소송 서류가 송달되지 않아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판결 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 기간을 도과하는 등 불이익을 받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지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판례, 징역 1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을 하지 않으므로 형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것으로 잘못 전해들고, 또한 피고 당시 잘못 전해서 듣고 선고 당시 법정이 소란하여 판결 주문을 알아들을 수 없어서 항소 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못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냐 없냐? 이것도 볼 수 없답니다. 보통 보면은 상소권 회복은 잘 안 받아들이는 것이 원칙이죠. 5번, 상소권자 또는 대리인이 단순한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기거불능 때문에 상소를 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상소권 회복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6번, 교도소장이 결정서 정본을 청구하고 일주일이 지난 후에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리기 때문에 피고인이나 그 배우자가 소정 기간 내에 항고장을 제출할 수 없게 된 것이라면 이때는 상소권 회복을 인용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7번,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하면 본인 또는 대리인의 귀책사가 전혀 없는 경우는 물론 본인 또는 대리인의 귀책사가 있더라도 그와 상소 제기기간 도과라는 사이에 다른 독립된 원인이 개입된 경우를 배제한다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법안 공시송달에서 잡은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 절차가 진행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기일에 판결이 선고된 이상 피고인은 자기 또는 대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 제기기간에 상소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래서 인정된 것은 사실 6번하고 7번밖에 없죠. 잘 한번 봐두십시오. 그 다음에 그러면 상소권 회복 후 절차,
청구권자, 상속권자는 상속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고유 상속권자뿐만 아니라 상속 대리 행사자도 상속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의 절차, 상속권 회복 청구는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끝난 날로부터 상속 제기기간의 상당한 기간 내에, 어느 기간은 상당한 기간 내에 무수로 서면으로 어디에다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상속권 회복을 청구할 때는 원인된 사유는 소명해야 된다. 상속권 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청구와 동시에 상소 제기해야 한다는 것 눈여겨봐두시고, 상속권 회복 청구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된다. 제소자의 경우 피고인이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직무를 대리한 자에게 상속권 회복 청구서를 제출할 때는 그 기간 내에 상속권 회복을 청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면 그 상속권 회복을 청구하면 법원이 결정을 하죠. 상속권 회복 청구받은 법원은 청구 허브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해서 기각을 했다면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니은은 상속권 회복 청구했을 때 법원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재판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의무적 규정입니다. 필요적으로 정지해야 된다 그러면 틀리기 때문에 이건 봐두시기 바라고. 즉 정지 결정을 한 경우 피고인이 구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속사유가 구비될 때는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된다까지 알아두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상소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 상소의 이익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상소의 이익이 뭐냐? 상소의 이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상소권자는 상소를 할 수 있을 때, 이때는 상소권자가 상소하기 위해서 상소 이익, 그래서 상소 나 억울합니다 할 때는 자기에게 이익되는 상소만 하기, 자기에게 불이익, 나 정말로 교도소 가고 싶습니다, 나 처벌해 주십시오 라는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것이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겠죠. 근거, 상소가 재판의 불복을 신청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상소 이익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론적 근거이다. 재판에 대한 불복은 재판의 이익이 침해됐음을 전제로 불복은 자기에게 이익될 때만 허용된다. 그러면 상소의 이익의 판단 기준, 검사는 어쩔 때? 검사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상소뿐만 아니라 이익되는 상소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검사의 상소의 이익은 피고인의 이익 불이익을 불문하고 상소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상소, 검사는 피고인과 대립된 당사자이므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상소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검사는 무죄 판결에 대한 상소나 유죄 판결에 대해서 중한죄나 중한형을 구형하는 상소를 할 수 있고, 그러나 우리가 검사의 객관 의무를 한번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상소,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령에 정당한 청구를 할 임무를 가지고 있으니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상소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판례를 볼까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령에 정당한 적용을 청구할 임무를 가지므로 이 신청을 기각하는 등 반대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서도 그것이 이 법일 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상소로서 불복할 수 있지만, 재판의 주문에 관한 것이 해야 하고, 이건 중요합니다. 재판의 주문에 관한 것이어야 되고, 재판의 이유만 다투기 위한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우에는 자기에게 이익되는 상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상소이익, 상소이익이란 일반적으로 피고인의 상소이익을 말한다. 피고인은 자기에게 불리한 상소를 할 수 있고 이익된 재판을 구하는 상소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이익인가 불이익인가, 이것은 피고인의 주관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 표준으로 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이익이 있느냐? 형을 선고할 때, 형 선고나 면제, 선고의 판결에는 유죄 판결이기 때문에 상소할 수 있고, 제3자의 소유물에 대한 몰수재판, 제3자에 대해 소유물의 몰수재판은 피고인에 대한 부가행위이므로 피고인의 점유권을 박탈하게 되기 때문에 제3자로부터 배상 청구를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상소이익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무죄 판결에 대한 상소, 무죄 판결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은 무죄 판결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주장하면서 상소를 허용하지도 않고, 이렇게 면소 공소기와 관할 위반의 판결을 구하는 상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형식재판에 대한 상소가
허용되는가에 대해서 학설은 대립되고 있습니다. 적극설 상소가 허용된다. 소극설은 허용되지 않는다지만 판례는 소극설의 입장에 의해서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취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판례만 볼까요? 1번 공소기각 판결이 있으면 피고인은 공소 제기가 없었던 상태로 복귀되어 유죄 판결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니 그 공소기각 결정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할 수 없다 그래야 됩니다. 피고인을 위한 상소, 피고인의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상소권이 없다. 공소기각의 재판이 있으면 피고인은 유죄 판결 위험으로 벗어나는 것이므로 그 재판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어 그에 대해서 피고인은 상소권이 없다. 그러면 항소기각 판결에 대한 상고,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 항소를 기각하는 것 또는 유죄 판결에서 피고인에게는 상고의 이익이 있습니다. 판례 볼까요?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하고 검사만이 양형을 부당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이유 없다고 기각한 경우 항소심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피고인의 상소권은 있냐 없냐 없습니다. 피고인은 상고 방식에 위법한 부접한 상고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1심에서 가만히 있다가 검사만 상고했어요. 그래서 검사 것이 안 받아들이니까 자기가 이제 상고하는 것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마지막 4번에 상소 이익이 없는 경우의 재판, 무죄, 면소, 공소기각, 관할 위반의 재판은 상소와 같이 상소 이유 없이 및 상소장에 기재된 것이 명백한 경우 그 결정으로 상소를 기각해버립니다. 그런데 유죄 판결과 같이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와 같이 상소 이익이 없다는 것이 상소 이유서에 기재된 상소 이유에 비로소 밝혀진 경우에는 상소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판결로서 상소를 기각해야 된다. 자, 어떤 경우에는 이렇지 상소장에 기재되어 있어 명백할 때는 결정으로 그냥 상소를 기각해야 되지만 그 이유서를 보고 상소가 이유 없담이 밝혀졌을 때는 판결로서 상소를 기각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절차로 들어갈까요? 상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상소 제기의 방식. 상소 제기의 방식이하고 제343조 상소 제기 기간. 상소는 제기 기간 내에 서면으로 한다. 7일 이내에 해야 되죠. 상소 제기 기간 내 재판을 선고 고지한 날로부터 상소 제기 기간은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한다. 어디에다 하느냐? 항소 제기분 항소를 하면 항소장을 항소장만 서면이다 그 말이죠. 원심 법원에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자 상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된다. 원심 법원에 제출해야 된다. 그 원심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되니까 쉽게 도달될 때 상소 효력이 생긴다는 얘기죠. 제소자에 대해서는 특칙이 있죠. 누구에게 하면 됩니까?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한 자에게 제출할 때 상소 제기 기간 내에 상소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원심 법원에 하면 상소 제기가 있을 때 법원은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상소를 제기를 받았는데 법원은 상소 제기 방식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상소권 없는 자가 한다거나 그럼 법령 위반이죠. 상소권 소멸후 7일 이내에 해라는데 한 10일 있다가 했을 때 그때는 원심 또는 상소분이 결정으로서 상소를 그냥 기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상소기각 결정이다. 만약에 상소를 제기했을 때 그러면 효력은 어떤 효력이 있느냐? 정지의 효력. 원칙 정지의 효력이라는 것은 상소 제기에서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는 것이 되죠. 재판의 확정과 집행이 정지되는 효력을 말한다. 자, 확정 정지의 효력은 소후 제기에 예외 없이 발생한다. 집행 정지의 효력은 예외가 있다. 집행 정지의 효력의 예외는 뭐냐? 항고의 경우에는 즉시 항고를 제하고는 판결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으며 간합 재판의 집행도 상소 제기에 의해서 정지되지 아니한다. 이 앞전에 다 배웠던 부분입니다. 2심이 효력이다. 그 말은 신급이 이전에 가는 효력을 2심의 효력이라고 합니다. 2심의 효력이라면 소송 개시기 원심을 떠나 상소심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2심의 효력은 상소 제기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로? 상소법원에 상소장과 징계물 및
소송 기록이 송부된 때, 그때 송부되어야만이 2심의 효력이 발생한다. 신급이 이전하는 효력입니다. 그러면 상소를 하는데 일부에 대해서 상소를 할 수 있느냐? 자, 재판의 일부 상소의 뜻이 뭐냐면 재판의 일부에 대한 상소를 일부라고 한다. 그래서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재판의 일부는 한 개의 사건에 대한 일부가 아니고 전제 조건은 수개의 사건이어야 됩니다. 수개의 사건이 병합심이 될 때 그 재판의 일부를 말하는 것이다. 그럼 법전을 볼까요? 제342조 일부 상소.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재판의 일부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이항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효력을 미친다.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도 효력을 미친다. 그러면 어쩔 때 일부 상소할 수 있는가? 허용 범위. 일부 상소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재판의 내용이 일단 나눌 수 있고 가분이고 독립된 판결일 것을 요합니다. 그래서 수개의 사건이 병합심의된 경우 원칙적으로 주문은 각 죄별로 판시하므로 원심 재판 후 주문의 단복이 주문이 단수이냐 복수이냐가 일부 상소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 경합범 일부 상소가 허용되는 경우 경합범이 각 부분에서 각각 다른 재판이 선고된 경우 일부 유죄, 일부 무죄, 면소, 공소, 기각 이런 식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 주문에서 2개 이상의 형이 병과된 경우 일부는 징역형, 일부는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라든가 수개의 공소 사실이 확정 판결 전후에 범한 적이기 때문에 수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 그러니까 일단 일부 상소가 허용되려면 이 나눌 수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수개의 형이 선고돼야 됩니다. 경합범 관계에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 무죄 판결은 각 공소사실에 대한 것이므로 거기에 대한 일부만을 특정해서 상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상소가 허용되지 일부 상소가 허용되지 않느냐? 일제의 일부, 단순 일제, 포괄 일제, 과연성 일제에 대해서 일부에 대한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경합범에 대해서 한 개의 형이 선고될 때 자, 경합범 전부에 대해서 한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 일부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일부 상소가 허용되지 않으면 뭡니까? 전부 상소해야 된다는 얘기죠. 주형과 일체가 된 부가형. 자, 주형과 일체가 된 부가형, 환영처분, 집행유예 등은 주형과 분리하여 상소할 수 없다. 집행유예, 환영처분, 미경, 구금일수, 산입이라든가 압수무로 한부, 몰수, 추징 같은 거. 그런데 소송 비용 부담은 독립하여 상소할 수 있고 본안재판이 상소할 때만 불복할 수 있다. 그 밑에 보면은 이걸 이제 조심해. 배상명령에 대해서는 독립해서 배상명령만 독립해서 즉시 항고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판례를 볼까요? 자, 판례 1번. 피고 사건이 본안에 관한 판단에 따른 주형 등을 부과하면서 한 번에 선고된 이와 일체를 이루어 동시에 확정돼야 되고 본안과 관련하여 주형 등과 분리되어 이심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상소심에서 원형 후 주형 부분을 파기하는 경우 부가형인 몰수 또는 추징 부분도 함께 파기해야 되고 몰수 또는 추징을 제외한 나머지 주형 부분만을 파기할 수 없다. 그래서 상소심에서 주형 부분을 파기할 때는 부가형인 부분도 함께 파기해야 한다는 것. 2번 특정 범죄자에게 위치치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사항에서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의 경우 보호관찰명령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 점에 비춰볼 때 이와 같이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독립하여 이 부분을 알아야죠.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니 독립하여 상소할 수 있냐 없냐? 독립해서는 상소할 수 없다. 하려면 같이 해라 그 말이죠. 그렇다면 일부 상소 방식과 효력, 일부 상소 방식, 일부 상소할 때는 일부 상소를 한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불복할 수 있는 부분을 특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불복 부분을 특정하지 아니하면 이건 전부 상소로 보아야 됩니다. 그 밑에 이제 판례 부분을 여러분이 봐두시기 바랍니다. 경합범에 대한 일부 상소. 경합범에 대해서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해서 상소한 경우. 자, 경합법률 일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일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일부에서는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에서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해서 상소하여 무죄 부분에 대해서 상고한 경우 검사와 피고인이 상소하지 않은 유죄 판결 부분은 상고 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상고심이 계속되는 무죄 부분에 대한 공소일 뿐이라 할 것이므로 상소심에서는 이를 파기할 때는 확정된 걸 빼고 무죄 부분만 파기할 수밖에 없다. 맞고, 니은 검사와 피고인 모두가 상소한 경우, 그러면 검사는 어쩝니까? 자, 일부는 무죄, 일부 유죄에서 검사 및 피고인이 쌍방이 모두 상소했으면, 자, 항소심은 유죄 부분도 무죄 부분과 같이 함께 어떤 부분을 해서 심의해서 파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죄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의 상소는 이유 없고 무죄 부분에서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경우 항소심은 유죄로 인정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가 경합방 관계가 있다면 항소심 판결은 유죄 부분도 무죄 부분과 함께 같이 파기되어야 됩니다.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에 대한 일부 상소.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에 대해서 한 죄는 무죄, 한 죄는 유죄가 선고되어 이렇게 사고한 둘로 나눌 수 있으니까 일부 상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상고하였다가 그 유죄 부분은 형식적으로 검사 및 피고인 어느 쪽도 상고한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부분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가 항소함으로써 유죄 부분은 그 무죄 부분의 유무죄에 따라서, 자, 그 유죄 부분이 무죄 부분의 유무죄의 여하에 따라서 처단될 죄목과 양형이 좌우되기 때문에 결국 유죄 부분도 함께 상고심의 판단의 대상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포괄일죄에 대한 일부 상소가 있습니다. 포괄일죄에 대해서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해서 상소한 경우 포괄일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 유죄, 나머지 무죄에 관해서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상고한 경우 피고인은 상소하지 않았더라도 상소 불가분의 원칙상 검사의 상고는 그 판결의 유죄와 무죄 부분의 전부에 미치는 것이 유죄 부분이 상고심에 미치는 것이고 유죄 부분이 상고심에 이심되어 그 심리의 대상이 된다. 니은에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해서 상소한 경우는 어쩔 것이냐. 포괄일죄 일부에 대한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 그 유죄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만 상소하였을 뿐 무죄나 공소기각이 판단된 부분에서 검사가 상소하지 않았다면 상소 불가분의 원칙상 유죄 외에 무죄 부분도 상고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에 이미 당사자의 공격 방어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의 대상으로부터 이탈되기 때문에 상고심에서는 무죄 부분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 이놈과 이놈을 좀 비교해 가지고 여러분이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일부 상소의 효력. 자, 일부 상소의 경우에는 상소심의 심판 범위는 상소를 제기한 범위와 미침으로 상소가 없는 부분은 재판이 확정된다. 이건 당연하죠. 2번 상소법원은 일부 상소된 부분에 대해서만 심판해야 된다. 상고심의 파기환송에 그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도 일부 상소된 사건에 대해서만 심판하고 확정된 사건은 심판할 수 있다 없다? 심판할 수 없다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경합범 여러 개의 수재로 보는 공소사실이 심리 결과 상소심에서 단순 일죄나 일죄로 판명돼 버렸다는 이거죠. 과여성 일죄로 판명된 경우 판례는 공소사실이 모두 일죄로 판명됐기 때문에 모두 상소심에 계속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자 판례를 볼까요? 1번 법원이 한 개의 죄의 정하면서 징역, 벌금형 등 수종임에도 형의 종류를 선택하지 아니한 채 수죄에 대해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평가하는 경우 어느 죄에 대해서 징역형이 어느 죄에 대해서 벌금형이 선고된지 알 수 없게 돼서 재판의 내용이 불가분적인 것으로 되므로 징역형이나 벌금형 중 어느 하나의 형에 관한 판결 부분만을 상소 대상으로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징역형이나 벌금형 중 어느 하나의 형에 관한 판결 부분에 대해만 상소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일부와 불가분 관계가 있는 다른 형에 대한 판결 부분에 대해서도 상소의 효력이 미친다는 겁니다. 2번 항소장에 경합범의 2개의 형이 선고된 죄 중 일죄에 대한
형만을 기재하고 나머지 일제에 대한 형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항소 이유서에서도 나머지 일조에 대해서 항소 이유를 개진한 경우 판결은 전부에 대한 항소로 범위 상당하다는 것. 3번 판례는 원심이 두 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한 죄는 유죄, 한 죄는 무죄를 선고하자 검사가 무죄 부분만 불복 상고하였다 하더라도 이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면 유죄 부분도 상고심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네, 마지막 네 번째 판례. 불가분 관계에 있는 재판의 일부만을 불복의 심판 대상으로 삼는 경우 그 상소 효력은 상소 불가분의 원칙상 피고 사건 전부의 무죄, 그 전부가 상소심에 이심되고 이러한 경우에 일부 상소가 피고인의 주의적 주문과 불가분 관계가 있는 주문에 관한 것, 일제의 일부에 관한 것, 경합범에 대해서 한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 경합범의 일제에 대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하나로 보고 전부 상소로 본다는 부분이니까 4번은 전부 한번 봐두십시오. 그래서 일부 상소가 피고 사건의 주의적 부분과 불가분 관계가 있는 주문에 대한 것인가, 일제의 일부에 대한 것인가, 경합범의 한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 경합범의 일제에 대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를 들 수가 있다 그랬죠.